여러분 3월 아파트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17%나 증가했습니다. 2월 대비해서 말입니다. 물론 17%나 증가하더라도 뭐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3월 한 달 동안 거래된 게 937건이다. 1000건도 안 되잖아요. 굉장히 낮잖아요. 2021년 7월만 하더라도 4681건, 8월에는 4604건, 9월에는 2697건 뭐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3월에 937건이 2월에 804건에 비해서 17%가 늘어났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결국은 시장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진짜로 많습니다. 1000건이 안 되는데도. 근데 이거를 보면 말입니다. 당장 뭐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도 정, 중, 동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뭐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그래요. 실제 말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하락 거래 비중, 자 이게 작년 9월에 35.1%였거든요. 이것이 10월에 40.5%, 11월에 46.1%, 12월에는요 54.4%로 늘어나더니 지금 현재는 62.5%까지 늘어났거든요. 하락 거래 비중이 쉽게 말하면 급매물 팔려나가는 거예요. 급매물이 62.5% 비중을 차지하고 나간다는 것은 싸게 나가는 것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물론 그 외에는 강남 중심으로 해서는 신고가도 많습니다. 신고가도.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락 거래 비중이 있다는 것은 급매물 소진 정도로 일어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러면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3월이 이러면 4월은 어떻고 5월은 또 어떻고 6월은 또 어떨 것인가.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화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6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2022년 1월입니다. 55.95%나 늘어났습니다. 폭증했죠. 2016년 12월에 2342조 6천억 원이 통화량이라면 지금은요 3653조 4천억 원이 통화량입니다. 돈이 2016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엄청나게 풀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간단하게 보더라도 1300조 이상 풀었잖아요. 1300조 이상. 시중에 돈이 넘쳐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중에 돈이 넘쳐나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주식시장에 거품이 생기고 코인 시장에도 거품이 생기고 부동산 시장에도 거품이 생기겠죠. 그래서 집값이 지금 저는요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도 있지만 돈을 워낙 많이 풀어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작용도. 다른 어떤 정부보다도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나라 부채가 600조이던 것이 1000조가 넘었어요. 400조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돈을 엄청나게 뿌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통화량이 결국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렇게 봅니다.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결국 말입니다. 이 거래가 적게 일어나고 뭔가 이제 거래가 좀 일어날 수 있는 조짐 17%가 늘어났으니까 통화량과 연계를 해보면 이거는 올라가는 신호다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출금리가 올라가니까 가계대출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는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여러분 보세요. 대출금리가 연 3%일 때는 늘어나는 속도가 34조 1000억 원씩 늘어났어요. 가계대출이.
예, 그렇게 늘어나던 게 4%가 되니까 16조가 늘어날 정도입니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던 것이 여러분 4.5%가 되니까 3조가 늘어나더니 4.75%가 되니까요. 4조 5천억 원이 줄었고요. 5%가 되니까 15조 6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잘해봐야 되는데 결국 대출금리가 오르니까 돈 빌려서 연끌하거나 비투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택에 대한 수요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수요가. 자, 저는 이것을 굉장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 결국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 대출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시장으로 들어가는 유입되는 돈이 줄어든다. 결국 통화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통화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면 시장에 대한 반응은 어떨 것인가? 거래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빅스텝을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5월 4일 날 미국의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이때 0.5% 금리를 올린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는 0.5%입니다. 여기에 0.5%를 올리면 1% 금리예요. 1% 금리면 우리하고 차이가 0.25%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5월에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6월에도 올린다. 7월에도 올린다. 9월에도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올라갔을 때 여러분 우리 시중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5%는 머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더 올라갈 겁니다. 6%, 7%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통화량은 그만큼 줄을 수밖에 없고요. 통화량이 줄어들면 통화량이 줄어든다는 게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드는 걸 말합니다. 통화량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늘어나는 속도 지금 늘어나는 속도가 9.3%, 11.7%, 13.1%씩 이렇게 쭉쭉쭉쭉 늘어나던 것이 예년처럼 5% 내외로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때 결국 말입니다. 거래량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집값이 오른다고 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결국 말입니다. 시장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향방은 결정이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시장금리를 올리려고 들거든요. 게다가 미국이 올리면 우리 의사와는 상관없이 등 떠밀려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게 금리를 인상을 했을 때 그 충격파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시장에 저는 폭등이 일어나거나 그렇게 일어날 확률은 극히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올라가긴 하겠죠. 왜냐하면 당분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그 경제정책이 적용이 되기 시작할 때쯤 되면 말입니다. 또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말입니다. 이게 올라가던 것도 멈추고요.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어떤 식이든 통화량을 줄이려고 저는 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시장에 대한 충격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 대한 충격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에 대한 충격이라는 게 거품이 붕괴되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